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헌법소의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헌법 파괴에 앞장섰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특검 구형의 의미와 앞으로 선고까지 남은 쟁점을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특검이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의 이유와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그 이유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형벌에 대해서 그 양형의 사유에 감안할 것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사 과정이나 이런 재판 과정에서 뭔가 본인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거나 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미루지 않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거나 아니면 재판에 충실히 임함으로써 뭔가 본인의 본연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은 특검도 굉장히 그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최후 진술에서까지 사과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특검 측에서는 가중 사유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예. 특검은 아무래도 특수한 조직이다 보니까 처음부터도 양형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형을 구형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예. 그 예상도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들이 가만히 돼가지고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특검이 구형량을 결정할 때 재판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인 파장도 고려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도 가장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제 30년 전에 전두환 씨의 내란 재판에서는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지금 관련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폭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본인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고민이 깊었을 것이지만 30년 전에 우리 민주주의 상태와 지금 사회의 상태 그리고 지금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구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 측면에서 사형에 대한 이제 구형의 필요성을 더 살펴봤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구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는 없이 자신을 향한 수사는 조작과 왜곡이라며 비난을 했는데 그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형 구형을 예상하지 못한 걸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변론이나 최후 진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본인은 비상계엄은 적법했고 정당했고 그리고 본인의 비상계엄은 실패한 계엄이었고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되고 그리고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법원이나 특검에서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생각일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피고인들은 통상적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인식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서 이미 위법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 것이 꽤 된 것 같고요. 그렇게 예. 되면은 본인은 적법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형 구형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것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예.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좀 당황한 표정이 나왔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그런 표정과 행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정해졌는데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그 구형에 대한 이유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반성하지 않은 모습, 그 어제 90분간의 최후 진술에서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1심 선고에서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미치고요. 예. 피고인들이 사실은 최후 진술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통상적으로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최후 진술에서 뭔가 불필요한 말실수를 하거나 최후 진술을 할 때 그런 태도나 표정이 재판부가 유심히 살펴보는 포인트거든요. 예. 따라서 최후 진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심히 살펴봤을 것 같고 어제 재판부도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는 사실상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이번에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결심 공판 시간도 거의 4일에 걸쳐서 32시간이 넘어갔고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판부는 더더욱 본연의 즉 비상계엄이 불법적인 그런 요건들 우리나라의 이제 법에 규정돼 있는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예. 그 계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형성이 됐고 실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폭동으로 이어져서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왔는지 그런 것들 본연의 법률적 요건들에 집중해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예.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 사유에 반영이 되어서 선고에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변호사님 지난번에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도 그렇고 이번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도 그렇고 왜 이렇게 8시간 11시간 이렇게 변호의 지연 전략을 편 거예요? 그게 실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실익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없죠.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의 본연의 자세는 피고인들을 위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모습을 보면 통상적인 그 공판에서의 변호인들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변호인들이 이렇게 재판과 관련 없는 진술들을 늘어놓으면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킨 이유 중에 그렇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예. 방송 중계로 보입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재판이었으면은 재판 내용들은 방송 중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변호인들이 불필요한 말을 할 이유도 없고 그것이 피고인들한테 좋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되고 이것이 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적인 수사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예. 방송 중계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나 뭔가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예. 이것이 어떤 소송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결국에는 재판부가 이 12.3 비상기억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걸로 보이는데 핵심 쟁점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쟁점은 과연 비상계엄의 사유가 우리나라의 법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금 예. 일각에서는 이게 폭동이냐 국헌문란이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비상계엄을 한 게 가장 큰 죄거든요. 예.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면밀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실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특검에서 이제 그 비상계엄이나 내란의 목적을 장기 집권 이런 것들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동기 측면에서의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면서 예. 과연 죄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 전체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 선고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가장 짧은 계엄이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비상계엄 조건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한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가장 짧은 계엄이다, 긴 계엄이다. 그리고 전두환 씨의 계엄은 성공한 계엄이고, 예. 이 계엄은 실패한 계엄이어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범죄와 이제 양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위법 행위의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따라서 그 요건에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살펴본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 외에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나 그다음에 이 행위가 미친 그런 사회적인 영향 등을 선고에도 어느 정도는 고려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2심까지 가게 됐을 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 형 집행 확정까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전에 최순실 특검에서도 사실 국민들이나 이제 그 언론에서는 1심까지만 관심이 있고 그 이후에는 크게 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 사유가 좀 달라서 어쨌든 전 대통령의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월 19일 날 선고가 되면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그러면 2심이 진행되고 그 2심은 제가 볼 때는 지금 1심은 1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전담 재판부가 생기게 되면 2심 절차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2심, 구속 상태의 2심 절차는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상고심까지 되는 데 있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가 있어야 이 내란 본안 사건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돼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1월 16일 날 선고되는 재판을 비롯해서 7건의 재판이 더 있거든요. 따라서 그 재판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서 한 1, 2년은 더 있어야 이런 내란과 관련된 재판과 상황들이 어느 정도 종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어제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선고만이 남았는데요. 그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